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변현단 강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텃밭을 다 좀 하시나 봐요, 그죠? 식물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전남 곡성에서 토종 씨앗으로 자연 전통 농법이죠. 전통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토종 씨앗 보급 운동을 벌이고 있는 토종 시드림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첫 강의 박영재 씨 와서 강의하셨죠, 토종 씨앗. 여러분들 재배하는 작물들이 대부분 토종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 반장님인 진봉수 반장님이 토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그렇군요. 일단 오늘 제가 하는 게 이제 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근데 이 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저랑 공부하는 거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론이 별도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사람의 이 삼각관계, 이 삼위일체적인 이런 것들을 좀 원리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렵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이 자연에 주는 힘들이 무엇인지 이런 원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강론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PPT 지금 자료 준비한 거는 특별히 사진을 준비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의 들으면 재미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 시간 저한테 2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듣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여겨질 텐데 좀 핵심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닐까요? 네. 자, 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냥 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국말이죠. 예, 한국말이에요. 한글이에요. 그래서 초라고 하죠. 한자어로는 초자, 풀초자 써요. 풀초자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식물이라고 하는, 학명으로는 사실 식물이라고 하죠.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도 사실은 한자어에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있고, 그 식물을 그냥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풀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풀농사 짓는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잡초 농사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풀농사라는 말은 안 쓰죠. 그래서 이 풀이라는 것은 통칭이다. 식물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물이라고 했습니다. 작물. 제가 이제 써가면서 할게요. 지을짝자입니다. 지을짝자. 어떤 사물, 형체 있는 사물을 짓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쌀, 옥수수, 콩, 네? 고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작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음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고추, 쌀, 벽씨 같은 경우죠. 벽, 아까 가지, 네,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 고추, 벽, 가지는 야생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심겨집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심겨지죠. 이게 지을짝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작물이라는 말이 요즘에 일본과의 한참 대립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의 현상에서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을작자, 이 작물은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언어가, 용어가 다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그 강점기가 청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말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 배축 그러면은 뭘까요? 배축. 우리 저쪽에 여기 주무관님은 잘 아실 텐데 배축색 그러면 뭐예요? 모르시나요? 큰일 났네. 배축. 배축. 우리말 아니에요? 배축가 아니라 배축. 자, 이 배축이라는 거는 본가지를 얘기해요. 본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원예학과를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배축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줄기. 그죠? 본줄기. 분지수. 그러면 뭐예요? 네, 가지. 거기서 뻗어나간 가지를 분지수라고. 근데 가지 그러면 되잖아. 가지수 하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언어라는 거는 간단하게 뭐 그렇거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언어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언어는 사고를 얘기하죠. 우리의 사고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형태죠. 또 철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앞에 제 세대와 비슷한데 성문종합영어. 간단하죠? 성문종합영어. 정서. 이거 다 일본 거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게 문법 용어조차도 다 일본어예요. 근데 이게 일본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 쓴다고 해서 문제된다기보다도 결국은 사고라는 거죠. 우리의 사유체계를 반영하는 것들이 언어인데,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언어인데 그 언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그 총독이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패해서 물러나지만은 우리는 한국민의 영혼을 빼앗았다. 너희들이 영혼을 되찾기까지는 100년이 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10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영혼을 못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나마 저도 처음에는 농사를 16년 전에 농사를 지을 때 왜 이렇게 농사 말이 어렵냐 이거예요. 농사 말이. 우리나라 말이 많거든요. 고농사에도 우리나라 말 많아요. 이랑이라는 말이라던가 이 많은데 이것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냐면 바로 연구진, 학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안 쓰는 거죠. 그래야 뭐냐면 어떤 엘리트, 나는 전문가고 너는 농민이고, 그래서 이 농민의 무지랭이 농민이라는 말들이 사실은 무지랭이 농민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지랭이 농민 안 썼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요, 무지랭이 농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농사 졌죠? 농사 지어보니까 무지랭이 띠까? 아니죠. 농사 지니까 어때요? 뭐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화학, 지구과학 다 나오죠. 이게 현실때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삶의 모든 것들인데, 그리고 이 농부만이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왜? 스스로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옛날에. 그 기술은 어디 있었어요? 자재가 어땠어요? 자재가. 긴 옛날의 벼가 어땠어요? 옛날 벼가. 키가 컸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토종벼 하면 아우 잘 쓰러져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어떤 이유였어요? 벽시로, 그쵸? 지푸라기로 초가집을 지었고 이형을 엮었고 가마떼기를 했고 집신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비 올 때 비옷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짧은 것보다도 어때요? 긴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지혜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죠? 바로 농부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벼가 키가 작죠? 왜 작겠어요? 네, 볏집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볏집이 그냥 다 지금 옷 다른 데서 다 가져오잖아요. 근데 자, 여기에 포인트. 물론 오늘 프레 얘기와는 좀 빗나가지만 어때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사 짓고 주변에서 얻어서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돈으로 사오고 있죠.
그랬더니 지금 일본과 무역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곧 못 바꿔요? 좀 있으면 못 바꿀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이트리스 아무튼 뭐 1000몇 개 품목 거기서 여러분들 집 마음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짓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의 일상 필수품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농민들이 다 자연에서 얻어서 생활 모든 필수품들을 만들었고 집을 만들었고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벼가 짧아진 거. 근데 벼집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벼가 스스로 짧아졌겠습니까? 누가 짧은 것을 골라냈겠죠? 누가 골라냈겠어요? 농민들이 골라냈겠을까요? 농민들이 절대 골라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초가집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울타리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흙집을 지으려면 그 안에 뭐를 해야 돼요? 벼집으로 넣어야지 잘 붙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농민들은 키 큰 벼를 계속 재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짧은 벼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짧은 벼를 한 거예요. 짧은 벼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나머지 집은 어때요? 자, 지금부터 시멘트 해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들이 생겨나고 시멘트를 만들어내고 그 산은 계속 석회질 하느라고 다 파괴되고 이래 왔던 겁니다. 이거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냉엄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사회학적으로도 연결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땅속에서 그래도 하나의 취미생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먹거리,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찾아보려고 모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들을 좀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다. 이 작물이란 말을 저는 그래서 쓰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안 썼다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물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그냥 사용하게 됐어요. 이 자연스러움은, 이 자연스럽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다는 말을 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 너 자연스러워, 패션이 자연스러워, 얼굴이 굉장히 자연미가 넘쳐. 자연스럽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보시죠? 자연스럽다는 말. 이 속에 하나의 함축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엔 작물은 나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물이란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씁니다. 무슨 얘기가 포함된 거예요? 익숙해짐. 그래서 그 누구는, 전 세계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습관은 제2의 병이다. 습관. 그렇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뒤집어보고 있어요. 작물, 자, 그대로 사용합니다. 작물이라는 것은 고추, 벼, 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거는 야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는 야생. 들야자죠? 들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우리가 야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즉, 인위적이란 말이죠. 인위적. 자, 요거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고추, 벼, 가지, 인위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야초. 아까 했죠. 산야초. 산야초는 산과 들에 나오는 풀입니다. 산과 들에 나오는 풀.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초. 야생초. 자, 산과 들에 나오는 풀은 그냥 하나의 뭘 얘기한 거예요? 장소. 그쵸? 지정학적으로 얘기한 거라면 야생초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쵸? 사람의 손을 거치냐 거치지 않느냐 라는 뜻이죠. 야생초. 그러면은 작물과 야생초는 어떤 관계예요? 대립적인 거죠. 그쵸? 작물과 야생초는 대립적입니다. 근데 이 작물을, 자, 이 작물을 산에 심습니까? 고추 산에 심어요? 아니죠. 우리가 야생초라고 하는 거는 산야초. 산야초는 산에서, 그쵸? 산과 들. 그 다음에 야생초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절로. 그래서 야생초는 좀
그 작물, 사람의 손을 거치냐 안 거치냐 이런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잡초. 오늘의 핵심 잡초. 자, 잡초는 뭐예요? 아니 그냥 편하게 생각. 여기 정답 있는 거 아니니까. 잡초. 사람의 손에 의해 길러지지 않는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지 않는 거. 근데 그러면 자, 산에 갔어요. 산에 갔더니 달래가 있어. 자, 달래는 잡초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인간의 유익한 풀이야. 잡초는 무익한 풀이고.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하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다 저기가 잡초가 아닌 걸로 되겠네요. 자, 잡초는 공간적인 의미가 또 들어갑니다. 아까 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거라고 했어요.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거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재배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잡초는 내가 재배하고자 하는 공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풀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쵸? 텃밭 하다 보니까 난 분명히 고추 심었는데 그 옆에 뭐가 나와요? 바랭이가 지금 난리가 났죠? 바랭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강아지풀, 지금 강아지풀 좀 나오죠? 강아지풀이 막 나와요. 나는 고추를 원했는데 강아지풀이 나오고 바랭이가 나오고 쇠비름이 나오고 닭게장풀이 나오고 쇠비름이 나오고 비름이 나오고 털비름이 나오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잡초라고 하는 거는 작물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작물은 내가 일정한 공간에 내가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풀을 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잡초는 일정한 공간에 내가 원하지 않은 풀, 저절로 나는 거겠죠. 주로 내가 원했는데 그걸 뿌릴 리가 원하지 않은데 뿌릴 리는 없고, 이런 거는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 그리고 아까 저기 약초라고 했는데 이 약초라는 거는 기능성이에요. 기능성. 약으로 쓰는 풀입니다. 약으로 쓰는 풀. 그러면 자, 작물이 약초예요? 산야초가 약초예요? 야생초가 약초예요? 잡초가 약초예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겁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기능적인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이제 약으로 쓰면 모든 게 약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이제 개념 정리를 일단 이렇게 해봅니다. 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풀에 대해서 이 개념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심었냐면 요즘에 자, 뭐 고추, 네, 고추 제일 좋습니다. 고추밭이에요. 고추를 심었어. 고추를 두둑두둑 심었습니다. 아, 이 고추의 담배 나방을 없애기 위해서 뭐 다른 것도 옆에 심었어요. 그 전에 들깨도 심고, 그 다음에 그 후작으로 콩도 심었어요. 여러분들 밭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고추를 다시 심었어. 심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추밭을 매려고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들깨가 나와 있어. 그런 경우 있죠? 들깨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들깨밭에 이제 발행이 제일 많아요. 자, 발행이 뭐 대표적인 거죠. 들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콩도 있어. 콩도. 그죠? 콩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추밭 일환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추를 딱 칠성촌이 뭐니 심었어. 심었는데 밭을 매다 보니까 요 고추 옆에 들깨가 있어. 들깨는 좀 크지요. 그러니까 이제 들깨가 고추를 이렇게 방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은. 그 다음에 여기 콩도 나왔어.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뽑는 게 고추입니까? 들깨입니까? 콩입니까? 들깨콩. 들깨콩이죠. 그러면 여기서 들깨콩은 작물입니까? 잡초입니까? 잡초. 잡초.
이겁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는 들깨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추가 내가 원하는 거는 고추인 겁니다. 그래서 들깨와 콩은 뽑아내요. 틀림없이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변연단의 교육을 받았어. 변연 교육을 받아서 야 이제 끝까지 다 들어보면 이거 들깨도 살려야 되겠네. 그러면 들깨도 있고 그 다음에 콩도 좀 살려야 되겠네. 그러면은 요 고추를 좀 뽑을까? 그래서 고추를 몇 개 뽑았어. 일부러 심은.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고추, 들깨, 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잡초는 무엇입니까? 뽑아낸 것. 정답이에요. 뽑아낸 것. 어때요? 명쾌하죠? 잡초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잡초는 자 모든 사람이 잡초라고 명명했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잡초 이름 한번 대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잡초 이름. 쇠비름, 발행이, 버랭이, 쇠뜨기, 민들레, 자 방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잡초라고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 민들레가 엄청 떠. 위대함이 아주 느껴야겠거든. 그러니까 민들레가 떴어. 그래가지고 민들레를 일부러 심었어. 민들레를. 여러분들 요즘에 민들레 심는 사람 많아요. 네. 특히 흰민들레 그죠? 흰민들레. 노랑 민들레에서도 우리 토종 민들레 있죠? 그런 민들레를 갖다가 와가지고 열심히 심어. 요즘에 민들레 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민들레를 다 심었어. 자 여기 이 밭에 민들레 심었어요. 자 이 민들레는 잡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심었어요. 자 민들레는 작물입니까? 잡초입니까? 작물, 작물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 의해서 작물과 잡초는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나훈아가 잡초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도 불렀는데 그죠? 잡초라는 노래 있죠? 아셔요? 네. 이름 모르는. 이제 해보세요. 한번 잠깐만. 아니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잡초라는. 아무도 찾지 않는 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자, 저 가사가 그건 줄 몰랐는데 이 가사를 갖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모를 바람 부는 언덕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자, 나훈아의 이 가사가 오늘 지금 금방 우리가 개념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틀린 거죠? 아무도 찾지, 여러분들 작물 심어놓고 안 찾아? 찾죠? 찾아요. 그래서 아무도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름 모를 잡초야? 여러분들 이름 알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사냐초야, 야생초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야생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개념이 이겁니다. 근데 왜 잡초라고 굳이 이 사람은, 물론 나훈아가 몰랐어, 잡초의 개념을. 여러분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오늘 잡초라는 것들이 왜 잡초인지를. 근데 이제 몰랐다고 치고 이 사람은 이 잡초를 뭘 얘기한 거예요? 불필요한. 예, 용도가 없는, 불필요한, 쓸모가 없는, 쓸모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모없는 것을 사냐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야생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약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작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쓸모없는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학습된 바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 그래서 이 사람은, 나훈아는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잡초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잡초. 자, 스스로 여기 잡초입니다. 없잖아. 없잖아. 내가 잡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허무하죠. 왜 살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 잡초 같은 놈, 우리가 잡놈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기서 온 건 아니에요. 옛날에 잡학이라고 하는 거, 이 잡학은 여러 가지라는 뜻이었어요. 의학도 잡학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는 그 잡이었어요. 우리가 잡지할 때 잡 그거였어요. 근데 한자를 찾아보면 잡이 어떤 거예요? 쓸모없는 이것도 들어가 있어. 언젠가부터 이 잡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용도 폐기해야 될 이런 식으로 잡초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일제 강점기 거쳐면서 잡초라는 말들이 굉장히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굳이 일제 강점기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의 모든 철학이, 모든 사유체계가, 모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게 그때부터이기 때문이에요. 이 잡이라는 말, 잡초, 잡스러운 놈, 잡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양반 계급, 우리가 양반 사회였잖아요. 그쵸? 양반이 있고 이제 있는데 양반들 어떻게 했어요? 그 선배 뭐 하다 그래가지고 막 무릎 꿇고 상투 막 저기 하고 처음에 자존심 짓이기고 하는 이게 일제 핍박 시기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구겨버린다. 너는 잡초 같은 애다. 어떻게 보면 뭐 농민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자존감, 생명으로서의 자존감을 망가뜨립니다. 이 잡초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핵심입니다. 이 잡초가.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개념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잡초는 누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잡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작물이고 싶겠죠. 나는 약초이고 싶겠죠. 하지만 잡초라는 말이 결국은 대립적인 말이라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상대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 모든 생명은 다 자기 각각의 소명을 안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명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다시 인간 사회로 한번 볼까요? 인간 사회, 자,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있겠죠. 화내서 얘기하겠죠.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럴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그 또한 이유가 있으리라. 그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텃밭 농사를 지면서 아직까지도 지렁이를 무서워하고 아직까지도 곤충을 무서워하고 했지만 모든 곤충을 막 죽이려고 하고 지금 해충이라는 거 잠깐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해충 뭐 있어요? 개미어리 노린재라던가, 그죠? 고추에 막 달라붙는 거. 미국 선녀벌레 많이 보죠? 저 곤충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벌레에서도 해충이 있고 익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념이 해충, 익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 8점 무당벌레가 나오면 엄마 익충이야 그러면서 얘를 막 잡아가지고 놓잖아요. 진딧물 먹는 거니까. 그리고 28 점박이 무당벌레 보면 이놈은 해충이야 그래가지고 막 잡아 빼기죠. 근데 얘네들 태어날 때부터 익충이었어요? 아니 해충이었어요? 아니었을 거라고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농사 질 때 옛날에는 해충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해충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 벌레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처음 농사 짓다 모르는데 저도 정말 벌레 때문에 와 농사 짓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벌레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해충으로 태어나서 지금 작물들을 갉아먹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지금 해충이 많아졌을까요? 자, 잠시 한번 여러분 농사꾼이기 때문에 제가 농사의 전반적인 걸 얘기합니다. 왜 해충이 많아졌을까요? 농약, 또 온도 변화, 기후 변화, 또 글로벌에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 없어졌어. 없어져서 소멸돼서. 예. 지금 너무나 답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결국은 말라리아 얘기를 들으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있으면 아프리카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열대지방에서 말라리아 그 사람들 그럼 못 살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 못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어때요? 그쵸? 약해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인도네시아 간 거야. 나는 말라리아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충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충이 아니야. 이해되시는 거죠? 해충과 익충이라는 거는 누가 규정하느냐? 바로 내가 규정하는 거. 내가. 사람이 규정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 어떤 이동,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땅을 딛고 살잖아요. 하늘 붕붕붕 떠다니면서 살아요. 땅을 딛고 삽니다. 땅을 딛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으면 한국 땅을 딛고 사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의 땅을 딛고 삽니다. 그러면 그 땅에 서 있는 위치, 내 중력작용에 의해서 내 서 있는 위치에 하늘, 기후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기 모든 자연 조건을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나도 살고 식물도 살고 곤충도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세계는 넓고 그렇다. 그 언젠가가 언제부터예요? 바로 제국주의 침탈. 그쵸?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 열강 시대가 접어들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잖아. 가가지고 침탈을 하잖아요. 침탈을 하면서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구조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커피 생산, 내가 식량을 생산해야 땅인데 커피 생산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커피만 생산해. 단작이라고 하는 거죠. 대규모 단작이 일어납니다. 대규모 단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안 해보셨나요? 대규모 단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풀 뽑고 있을 거예요? 앉아서 하나하나 할 거예요? 그러면 병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천연농약이나 칠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대규모 농약 살포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50만 평이라는 밀재배나 옥수수 재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드론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50만 평 한번 돌아봤어요? 찌푸자로 반나절 걸립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농약 살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돼요? 종자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종자를. 어떤 종자로 바꿔요? 한 가지 제초제에 의해서 얘만은 살고 다른 것을 모든 죽이는 GMO 종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러면서 자 그러면 계속 글리포세이트를 계속 살포를 해.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거는 그 생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왜? 생명이니까.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죽어있는 목숨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나는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생명체로서 본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본능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본능은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 여기에서 글리포세이트에 의해서 어떤 곤충이 있다. 그러면 그 곤충을 살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진화를 합니다. 그 속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내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면 훌륭한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면역력을 키웁니다. 사람도 면역력을 키워서 살려고 하는데 곤충은 안 그럴까요?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식물은 안 그럴까요?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워냅니다. 즉 내성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존을 하게 되면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충이 더 큰 해충으로 바뀌는 겁니다. 슈퍼 해충으로 바뀌는 거예요. 슈퍼 해충. 그러면 슈퍼 해충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슈퍼예요. 막 마구자구 다 포식해버리는 거죠. 뭐 옛날 생태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지배를 그래. 완전히 예전에는 곤충도 요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1960년 70년대 유기농이 처음에 나왔을 때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벌레 먹은 사과, 정말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벌레가 어떻게 달려들어요? 약한 놈들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 똑같아요.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약한 놈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은 먹히는 거야. 그러면 식물의 세계도 병해충의 약한 놈들인 거예요. 병해충의 약한 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약해지잖아요. 그죠? 감기에 취약해지고 모에 취약해지고 질병에 할머니들 막 약 놓고 살아요. 여러분들 약 놓고 안 살 것 같아요? 약 놓고 삽니다. 이거는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냥 사회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농약을 치지 않기 위해서 한 말이지 벌레 먹은 사과는 그 사과나무는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놈이에요. 내 말 틀렸어요? 맞죠? 듣고 보니까? 네. 맛있는 사과만 먹겠네요. 그렇죠. 벌레도 맛있는 사과만 먹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사과가 어때요? 내가 강인하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농사 져보면은 그런 걸 조금씩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잡초로 돌아갑니다. 이 잡초라는 말이 결국은 이 인간 사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잡초는 없습니다. 잡초는 없고 내가 규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잡초라고 규정한 것이 이 꼬루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다. 나도 내가 규정하는 것이 잡초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는 다른 거니까. 나에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 잡초 같은 놈 이런 말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어는 굉장히 힘이 세요. 언어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리고 특히 영빨 있는 사람은 더 세. 그래가지고 그 언어 잘못 사용해가지고 정말 그 언어가 뭐예요? 칼보다 무서운 게 언어라고 했어요. 생각, 그 전에 생각, 마음 이게 다 하나야.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왜 잡초라는 것들이 생겼을까? 이거는 농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농업의 환경에 변화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벼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거 아시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막 벼땅 갖고 왔다 갔다 했었죠. 그쵸? 아시죠? 그때 저는 그걸 갖고 뭘 얘기하면 풀 갖고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풀 갖고. 예전에 풀은 어떤 존재였는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나마 그죠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살아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까 벼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볏짚이 긴 이유가 토종벼가 긴 이유가 활용이 높았어요. 그쵸? 자, 뭘로 이용했어요? 아까 초가지 집 짓는 데 사용했어요. 집 짓는 데. 그 다음에 가마니 같은 용품, 용구를 하는데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 소먹이였어요. 소먹이. 그 다음에 예, 연료였어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풍구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볏짚으로 이렇게 불 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밥 담아서 조그만 할 때는 볏짚으로 했어요. 솔방울이나. 그죠? 연료로도 썼어요. 또 새끼 꽈어요. 그 용구로도 썼고 또 어떤 걸로 썼어요? 단열재. 예, 단열재로도 썼어요. 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지푸라기 얼마나 소중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 지주들이 그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볏짚 하나 얻은 거예요. 이 볏짚은 이렇게 용도. 그리고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가뭄이 심각해지면 여러분들 아셔요? 볏짚 끓여 먹고 사는 거? 저는 아는데. 옛날에 그게 없어서 연료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볏짚을 끓여요. 볏짚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보리쌀 조금 넣어가지고 끓여서 멀건죽을 먹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구황작물이라고 얘기해요. 구황작물로도 썼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먹는다고 아마 제가 오늘 그것들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면은 또 이제 천기누설 막 이래가지고 막 약이 된다면서 아마 볏짚 구하러 다닐지도 몰라. 실제로 볏짚으로 끓여 먹어 보세요. 음료수. 맛이 다릅니다. 이 볏짚은 이 벽시 같은 경우는 나달랭이도 있지만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볏짚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볏짚도. 그러면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개념의 풀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가장 우리가 독하다는 발행이 한번 봅시다. 발행이. 지금 막 발행이 엄청나죠? 자, 이 발행이를 어디다 썼을까요? 퇴비. 자, 금방 동물 먹이. 그쵸? 동물이 소나 염소나 그죠? 토끼나 개도 먹어요. 개도 발행이 먹습니다. 제가 개새끼 키워서 알아요. 예, 개 풀 뜯어 먹어요. 진짜? 그럼요. 비가 오고 흐리면은 기압이 낮다 보니까 얘네들이 위장장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을 먹어요. 잘 관찰해 보세요. 아니면은 그 집 개는 그걸 못 보신 분은 다 묶어서 키웠어. 그래서 그래요. 묶어서 키우면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돼지 풀 먹는 거 아시죠? 원래 돼지는 초식동물이에요. 멧돼지만 초식이 아니고 원래 제가 돼지를 키워봐서 알아요.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환삼덩굴입니다. 환삼덩굴이라는 가시풀 있죠? 환자가 똑같이 딱 놓으면 환삼덩굴을 먼저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도 원래 초식동물이었다가 다 어떻게 가축화되면서 잡식으로 바뀐 겁니다.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이게 돼지입니다. 자, 그래서 발행이를 뭘로 썼다? 동물의 먹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농촌에 산 사람은 백중, 좀 있으면 백중인데 이 백중 때 너무 맨날 소골 먹이려고 어디 가요? 심리까지 꼴배로 가, 꼴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 안 해봐서 꼴배로 가가지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하곤 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아까 퇴비라는 말 썼습니다. 그쵸? 이 퇴비는 뭐냐면 한여름에 한여름에 풀이 엄청 자라니까 그거를 맨날 베어가지고 그쵸? 풀에다가 뭘 넣었어요? 똥오줌 인분을 넣어가지고 삭혀가지고 그 이듬해 사용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퇴비였죠? 훌륭한 퇴비. 그러니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먹거리도 좀 있었고 풀 베러 가가지고 또 풀 먹고 똑같았어요. 이렇게 이용도가 높았어요. 이 높았었는데 그래서 옛날 밭에 할머니들이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풀이 많아 막 이러면서 맨날 풀 맨날 오르는데 이때 할머니들은 7, 80년대 할머니들 지금의 노인 7, 80대 할머니들은 6, 78년 즉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할머니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전에 우리의 증조 할머니 정도만 가면 일제강점기 시대나 6.25 이전 세대를 살았던 그런 할머니들에게 얘기하면 물어보면 풀이 남아날 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풀이 없는 거야. 왜? 염소 키워보셨나요? 염소 한번 키워보세요. 염소가 소보다 더 먹어. 염소 한번 키우면 작물이다 풀이다 다 먹었어. 해쳐요. 염소 그렇죠. 그 다음에 소. 또 우리가 그 두 가지만 키웠어요? 가축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가축만 풀어놓으면 완전 초토화돼요. 지금 목초지가 보시면은 초토화됩니다. 그 몇 마리밖에 안 되는데 닭 안 그럴 것 같아요? 닭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먹었던 동물 사료였어요. 근데 지금은 동물 사료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수입합니다. 회사에서 가져와요. 돈 주고 삽니다. 자, 가장 풀을 잘 먹었던 사료로서의 부분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퇴비. 옛날에 조금만 있었던 소농 정도면은 여름이 되면은 한가마니 쌀을 줍니다. 한가마니 쌀을 주고 1개월 동안 풀만 베게 합니다. 풀만 베게 해서 풀을 다 베어서 그거를 인분을 해서 퇴비를 만들어요. 좀 살만한 데는 그렇게 썼어요. 머슴들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베러 주변에 풀이 어딨어? 농둑의 풀이 어딨어? 저 남의 집까지 가가지고 풀을 베옵니다. 퇴비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기타 풀들이 여러모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풀 뺏는 행위였어요. 풀 뺏는 행위. 그런데 이런 풀들이 언제부터 천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바로 잡초라는 의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료 먹죠. 사료 사와서 먹죠. 퇴비 사와서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플라스틱 다 사와서 하죠. 도대체 풀의 용도는 뭐냐라는 거야. 더군다나 풀의 용도를 예전에는 오늘 뭐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민들레가 위궤양약이었고 그 다음에 엉겅퀴가 지혈제이고 달맞이가 뭐였고 발행이조차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초였는데 동의보감에 어떠한 잡초 이 잡초 하나도 안 쓰이는 잡초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약재로 쓰입니다. 모든 것 왜 동물이 먹는 거는 다 인간이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어떤 독초는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간에 다 인간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까? 어렸을 때 쑥 캐러 가는 거. 지금은 그나마 쑥이라도 많아서 있지. 근데 여러분들 풀밭에 처음에는 3, 4월에 쑥 캐느라고 재미부터. 그죠? 근데 5, 6월달, 지금 7월달 어디에 풀이 잡초가 돼버렸죠? 근데 옛날에는 쑥이 그 잡초가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깃불 만드느라고 그 풀들을 다 뱁니다. 조금만 크면 다 베어가지고 다 쟁여놔요. 그래서 아궁이라던가 창고에 쑥이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뭐 때문에? 모깃불 때문에. 그리고 모깃불만인가요? 여성들 훈증하고 그 다음에 목욕물하고 예전에는 그 쑥이 어렸을 때는 그냥 식용으로 먹지만 좀 크면 약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더 크면은 용도, 이러한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쑥도 나만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쑥마저도 여러분들 어머 인진쑥이 좋대 이러면서 인진쑥 사와 재배되는 강화쑥이 좋대 이러면서 막 사와. 내 풀은 내 쑥은 그냥 잡초일 뿐인 거죠. 이 삶의 구조, 농사의 구조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 잡초라는 말이 횡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잡초. 그러니까 잡초는 쓸데없는 거니까 먹는 것도 아니고 퇴비도 아니고 뭐도 사료도 아닌 걸로 됐습니다. 염소가 풀만 먹는 그 잡초만 먹는 줄 알았더니 얘는 작물 굉장히 좋아해요. 작물은 연하고 인간의 입에 맞기 때문에 그것도 토종으로 하면 토종을 먼저 찾아요. 제가 염소를 길러봐서 토종 콩부터 먹어요. 그 다음에 계량콩 먹습니다. 그 다음에 풀 먹습니다. 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같은 경우는 다 발행이 뭐가 다 주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시, 한산덩굴 그것부터 먹습니다. 닭한테 딱 풀들을 던져주죠. 그러면 닭이 뭘 먼저 먹는지 아세요? 방가지똥부터 먹습니다. 왜 막 엉겅이처럼 생기고 있어요. 방가지똥부터 먹는 이유가 자기 껍질을 두툼하기 위해서 병충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부터 먹습니다. 잘 보세요. 동물들 관찰하면은 얘가 먼저 먹는 게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먹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조차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12첩 감상을 딱 차려주면 여러분들 아무거나 막 먹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먹게 돼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모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농사, 옛날에는 조박농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호미가 언제 출현한지 아세요? 조선시대 후기에 출현한 겁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출현했어요. 호미가. 왜 조선시대 후기에 출현했을까요? 그 전에는 조박농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모두 이렇게 안 심해서 그냥 뿌렸어요. 그냥 널따랗게 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들면서 집약농업으로 바뀝니다. 집약농업으로 바뀌고 일제강점기 되면서 완벽한 집약농업으로 바뀝니다. 자, 이유는 모든 역사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선 전기 때는 널널하게, 원래 우리 역사에서 전기 그러면 어때요? 전기는 다 널널하게 태평성 되죠? 그러다가 후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후기 넘어가면 뭔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 그래가지고 왕조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때는 어땠어요? 뭐 알고 있는 뭐 왕조 뭐 개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망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역사책에서 얘기하는 밀란도 많았고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또한 인구 급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래 당연히 태평성대를 누리면 인구가 급증되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후기에도 그 인구가 급증되게 잘 가야 되는데 농업이라던가 밀랍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던가 재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거치면서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사회 역사적 법칙입니다. 성하면 쇠합니다. 생하면 사합니다. 건강하면 병합니다. 이런 거를 생로병사 원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생로병사 원칙이 있듯이 모든 사회 역사 모든 문화는 생로병사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 시대로 가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자,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농사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농업기술센터인 정약용, 박세다 뭐 이런 사람, 임원경제지 서유구 이런 사람들은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에요. 양반이에요. 양반. 글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희가 토종씨앗 탐문하듯이 가가지고 인터뷰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연구해서 집약농업화 합니다. 그러면서 호미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딱 들어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가 식량 기지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중국을 침탈하기 위한 만주를 침탈해 식량 기지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해서든 생산량을 많게 해야 되겠죠. 많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를 해요? 농업에서도 여러분들을 줄대고 못 치는 거 있죠? 줄대고 못 심는 거. 그거 일본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줄대고 못 치겠어요. 그전에는 줄 안 됐어요. 삐뚤빼뚤했어요. 줄대고 못 치면은 어떻게 돼요? 반듯반듯하니까 제초하기도 편하고 뭐 하기도 편해요. 즉 농업의 효율성, 관리 이런 것 체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약농업이 호미가 완전히 번성한 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좁은 농토 해가지고 거기에서 호미로 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심고 해왔던 거죠. 혼작, 돌려짓기 이 모든 것도 실제적으로 완전히 왕성하게 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왕성할 수밖에 없어요. 집약농업하면서. 왜? 우리 땅이 없으니까. 다 수탈해 가니까. 조금이라도 그 땅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집약농업이 발달합니다. 집약농업이 발달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곡물농사 위주였습니다. 우리는 쌀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다 좋은 땅은 어때요? 좋은 땅은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밑으로 흐르잖아요. 유기물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논은 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 같은 경우 곡물농사 중심으로 졌습니다. 척박한 곳에 밭농사였어요. 지금처럼 밭농사가 뭐 몇천 평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다 논이고 텃밭농사, 여러분들이 하는 텃밭농사가 고작 밭농사였습니다. 옛날에 뭐 토마토 뭐 한 1000평 했어요? 안 했습니다. 토마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가지 1000평 했어요? 안 했습니다. 가지 한두 그루면 먹었어요. 부추 1000평 했어요? 하우스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농업의 변화, 현대농업, 산업 자본주의 농업이 되면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곡물농사와 텃밭농사였고 그 다음에 풀, 잡초라고 하는 산야초. 이거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노래도 있죠. 달래, 쑥, 캐, 냉이 이런 걸 캐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5월달까지 계속 우리는 산과들을 다니면서 고사리, 고비 이런 걸 채취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면 5월달이 되면 자, 왜 5월까지만 했냐면 6월이 되면은 작물이 시작돼서 작물이 이미 밭에서 크기 시작하고 하나. 두 번째는 6월달 되면 6월달에 산에 올라가신 분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갈까? 뭐 때문에? 잡초가 오고 져가지고 또 자초래네.